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10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달렸다. 나는 머리를 할아버지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버스는 도중에 두세 번 정류소에서 멈췄지만 할아버지와 나는 그냥 버스에 앉아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뒷덜미를 잡아챌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와 내가 버스에서 내린 것은 아직 날이 어두운 이른 새벽이었다. 추운 날씨여서 길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차 바퀴 자국이 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산들을 바라보았다. 산들은 주위의 어둠보다 더 어둡고 더 큰 몸집을 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었다. 바퀴 자국이 난 길이 끝나고 골짜기 길로 들어섰을 때 어둠은 서서히 회색으로 엷어지고 있었다. 그때 내가 불쑥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다. 작은 나무야, 왜 그러니?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구두를 벗어버렸다. 산길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할아버지. 비로소 흙의 따뜻한 온기가 다리를 지나 온몸으로 퍼져갔다. 껄껄대며 소리내어 웃으시던 할아버지도 주저앉아 구두를 벗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양말까지 벗어서 구두 속에 쑤셔 넣으시더니 우리가 걸어온 길 쪽을 향해 구두를 힘껏 던지셨다. 이따위 것들은 너희들이나 가져라.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다. 나도 걸어온 길 쪽으로 내 구두를 힘껏 집어 던지면서 할아버지와 똑같이 외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웃기 시작했다. 어찌나 많이 웃었던지 나는 땅바닥에 주질러 앉았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의 땅바닥을 뒹굴다시피 하셨다. 사실 뭐가 그리 우스운지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고 즐거웠다. 내가 이런 모습을 남들이 보면 위스키에 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자 할아버지 생각에도 그럴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로 취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산길을 따라 더 올라가자 첫 새벽의 장밋빛이 동쪽 산등성이를 어루만졌다. 공기는 따뜻했다. 소나무 가지들이 길 위로 낮게 드리워져 내 얼굴을 건드리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소나무들이 진짜 나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냇물은 노래 부르고 있었다. 나는 물가로 뛰어내려가 양손을 짚고 물 위로 얼굴을 비쳤다. 내 볼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고 머리 위를 뛰어넘기도 하면서 물방울들이 나를 만졌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둑 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 집 통나무 다리가 보였을 때는 날이 이미 훤히 밝고 난 뒤였다. 아침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 바람 소리가 슬퍼하거나 한숨 쉬는 소리가 아니라 소나무 숲 사이를 지나 노래하면서 산의 모든 친구들에게 내가 집에 온 걸 전하는 소리라고 하셨다. 모두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다. 모두 그만해. 그러자 한 무리의 개들이 손살같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왔다. 개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나는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놈들은 하나같이 달려들어 내 얼굴을 얕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그때마다 등 뒤에서 또 달려들어 나를 넘어뜨리곤 했다. 리틀레드는 4피트 정도를 뛰어오른 상태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는 재주를 부렸다. 리틀레드가 기쁜 소리로 짖어대며 이렇게 펄쩍거리고 뛰어오르자 모두도 흉내를 냈다. 늑다리 리피까지 흉내를 내려고 뛰어올랐지만 그만 시냇물에 텀벙 빠지고 말았다. 할아버지와 나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웃고 개들을 쓰다듬고 하면서 통나무 다리까지 왔다. 오두막집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통나무 다리를 반 정도 건넜을 때 더럭 겁이 났다. 그때까지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득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한데도 사슴 가죽 옷만 입으신 채 아침해를 받아 머리카락을 빛내며 서 계셨다. 그곳은 산 허리에 벌거벗은 흰참나무 가지들 밑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싶으신 듯한 모습으로 이쪽을 보고 계셨다. 할머니, 내가 이렇게 외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시냇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방으로 물이 튀었다. 아침 공기의 쌀쌀함에 비해 물은 오히려 따뜻했다. 할아버지가 공중으로 뛰어 오르시더니 다리를 쩍 벌린 채 우이 하고 고함을 지르시며 풍덩 물속으로 뛰어드셨다. 산비탈을 뛰어 내려오신 할머니도 그대로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와 나를 껴안으셨다. 우리는 뒹굴고 물보라를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고 좀 울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시냇물 한가운데에 주질러 앉아 양손으로 물을 떠서 공중에다 뿌렸다. 개들은 통나무 다리 위에 늘어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예기치 않은 소란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다. 우리더러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 개들도 서로 앞다투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나무 가지 제일 꼭대기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더니 푸드덕거리며 우리 머리 바로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곧바로 다시 날아오른 까마귀는 까옥거리며 골짜기 쪽으로 날아갔다. 내가 돌아온 걸 모두에게 알리러 가는 것이라고 할머니가 말해주셨다. 할머니는 내 노란 코트가 마르도록 난로 옆에 걸어주셨다. 어제 저녁 할아버지가 고아원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뜰에 나와 있느라고 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사슴가죽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목카신도 신었다. 나는 오두막집 바깥으로 뛰어나가 골짜기 길을 올라갔다. 개들이 따라왔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뒤쪽 베란다에 서서 내 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맨발인 채 할머니 허리에 팔을 두르고 계셨다. 나는 달렸다. 헛간 앞을 지날 때 샘 영감이 콧소리를 내며 내 뒤를 몇 발자국 따라왔다. 골짜기 길을 다 지나고 칼길로 해서 하늘 협곡까지 나는 쉬지 않고 달렸다. 멈추고 싶지가 않았다. 바람이 나와 함께 노래 부르고 나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다람쥐와 너구리, 작은 새들은 내가 지날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찬란한 겨울 아침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내 비밀 장소에 들러보니까 할머니가 늑대별에 실어 보내준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벌거숭이가 다 된 나무 아래에는 구릿빛 낙엽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새빨간 온나무가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낙엽 위에 엎드려 누운 채 잠든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나무 숲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이윽고 그것은 노래로 변했다. 작은 나무가 돌아왔다네. 작은 나무가 돌아왔어. 우리 노래를 들어보렴. 작은 나무가 이곳에 함께 있다네. 산으로 돌아왔어. 처음에 낮은 허밍으로 시작된 그 노래는 점점 갈수록 높아졌다. 시냇물도 그들과 함께 노래 불렀다. 개들도 노래소리를 알아챘는지 땅바닥을 킁킁대는 것을 그만두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듣고 있었다. 노래의 의미를 알아차린 개들은 더 바싹 내 옆으로 다가와 배를 깔고 엎드렸다. 살이 닿는 감촉이 무척 따스했다. 겨울날의 짧은 낮 시간을 나는 이렇게 내 비밀 장소에서 보냈다.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바람과 나무와 시냇물과 새들이 불러준 그 부드러운 노랫소리로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겼기 때문이다. 몸의 마음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몸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이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은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내 출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으며 악의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연은 그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노라니 나도 그런 말들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개들과 함께 골짜기 길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태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가라앉으면서 하늘 협곡 사이로 마지막 햇살을 비출 때였다. 저녁 어둠으로 하늘이 짙은 감색으로 물들었을 때 오두막집 뒷베란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분은 골짜기를 바라보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베란다 위로 올라가자 두 분은 몸을 웅크려 나를 껴안았다. 우리 셋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얼싸안았다.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집에 왔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내가 셔츠를 벗었을 때 할머니가 매맞은 상처를 보시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다. 나는 두 분에게 그 일을 설명했지만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다. 할아버지는 대장 보안관에게 이야기해 두 번 다시 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마음을 정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매맞는 이야기는 윌로존에게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셨다. 나도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난로 옆에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늑대배를 보면서 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불쑥 윌로존이 찾아왔다. 윌로존은 일부러 산길을 걸어 집까지 찾아왔다. 윌로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난로 불빛을 받으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분은 끝내 등잔불을 켜지 않았고 윌로존은 끝내 모자를 벗지 않았다. 그날 밤 윌로존은 내 침대에서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윌로존이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일요일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교회에 갔지만 윌로존은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항상 만나곤 하던 느릅나무 밑으로 가니 윌로존의 벨트가 가지에 걸쳐져 있었다. 그것은 곧 돌아올 것이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뜻이 담긴 메시지였다. 다음날 일요일까지도 벨트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 주가 지난 일요일에는 윌로존이 그 느릅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윌로존은 어디 갔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대장 보안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아원에서 할아버지를 보잔다는 거였다. 할아버지가 고아원을 찾아가니 목사는 몹시 짜증스런 얼굴로 자신은 나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중이라고 말하더란다. 목사 말로는 한 야만인이 이틀 동안이나 자기 뒤를 뒤따라 다니더니 결국 사무실에까지 뛰어들어와 작은 나무는 산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한다. 그 야만인은 오직 그 말만을 하고 방을 나갔지만 목사 자신은 야만인이나 이교도와 분쟁을 일으키는 건 딱 질색이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고아원 단밖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나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다만 할아버지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고아원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미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윌번 이야기를 해드렸다. 크리스마스에 받은 마분지 상자를 떡갈나무 밑에 두고 왔지만 틀림없이 윌번은 찾아낼 것이다. 할머니는 윌번에게 사슴가죽 셔츠를 보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할아버지는 긴 칼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칼을 가지면 윌번은 그걸로 목살을 찌를 게 틀림없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포기하셨다. 그 후 우리는 한 번도 윌번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갔을 때 나는 먼저 빈터를 가로질러 숲속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앞서 달려갔다. 윌로존은 생각했던 대로 숲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쭉 뻗은 둥근 테를 가진 검은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윌로존. 윌로존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올려다보니 깊고 그윽하게 반짝이는 그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음의 노래. 그의 겨울은 무척 행복했다.
비록 할아버지와 나는 계속해서 땔감을 해다 날라야 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땔감 준비를 충분히 해놓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두 분은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해 겨울은 특히 혹독하게 추웠다.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때면 증류기의 긴 관이 얼지 않도록 불을 떼는 게 큰일이 되었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필요하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보다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자연의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얼음은 약한 나뭇가지만 골라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강한 가지들만이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 또 겨울은 알차지 못한 도토리와 밤, 호두 따위들을 쓸어버려 산속에 더 크고 좋은 열매들이 자랄 기회를 제공해준다.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씨 뿌리는 계절 봄이 돌아왔다. 우리는 옥수수 씨를 예년보다 좀 더 많이 뿌렸다. 가을에 만들 위스키량을 좀 더 늘릴 생각에서였다. 사거리 상점의 젠킨슨 씨가 세상이 불공기여서 모든 장사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위스키 거래만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잊으려고 위스키를 더 많이 마셔대기 때문인 것 같았다. 여름이 되자 나는 이제 7살이 되었다.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의 혼인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다. 그 지팡이에는 칼로 그은 자국이 별로 없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지팡이를 내 침대 머리맡에 기대 놓았다.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 가던 어느 일요일, 윌로존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빈터를 가로질러 윌로존이 항상 기다리고 서 있던 느릅나무 아래로 갔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숲속 저 뒤쪽까지 달려가 외쳤다. 윌로존.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도 없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만두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걱정스러워하셨다. 나 역시 그랬다. 찾아보았지만 윌로존은 아무 표시도 남겨놓지 않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하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윌로존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했다. 아침 해가 비칠 때쯤 해서는 사거리 가게와 교회를 지나쳤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계속 깎아지른 듯 가파른 산길만을 걸었다.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할아버지가 걸음을 늦춰주셔서 그나마 할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그것은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희미한 산길이라서 보통 사람은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 길은 산의 능선을 따라서 위로 이어지다가 다시 또 다른 산으로 연결되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속 오르막으로만 이어지는 길이었다. 갈수록 나무들의 키는 작아져 갔고 바람도 심해졌다. 어떤 산 꼭대기에 이르자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산 옆면으로 약간 패인 곳이 있었다. 그 양쪽으로 소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서 위에서 보면 바닥을 솔잎 카펫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윌로존의 오두막은 그곳에 있었다. 우리 집처럼 굵은 통나무로 만들지 않고 가는 줄기들을 겹쳐서 만든 그 집은 움푹 패인 둔덕을 방패 삼아 소나무 숲속에 몸을 숨긴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를 데려갔다. 그들은 오두막집을 발견하자 코끝을 세우고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지나려면 등을 굽혀야 했다. 나도 할아버지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 오두막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윌로존은 마른 풀들 위에 사슴가죽을 펼쳐서 만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구릿빛에 가늘고 긴 몸은 고목처럼 시들었고 한쪽 팔은 먼지투성이 바닥 위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춰 불렀다. 윌로존. 윌로존이 눈을 떴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네. 할아버지는 쇠냄비를 찾아내어 나더러 물을 퍼오라고 시키셨다. 나는 오두막집 뒤쪽에 있는 바위 틈 사이에서 졸졸 흐르는 맑은 물을 찾아냈다. 문
문 바로 안쪽 바닥에 화덕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불을 피운 다음 냄비를 올려놓고 사슴고기를 얇게 썰어 냄비 속에 넣었다. 고기가 익자 할아버지는 윌로존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목에 흘려 넣어 주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방구석에 있던 무포를 가져와 윌로존의 몸을 감쌌다. 윌로존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화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켰다. 산꼭대기에서 휘몰아치던 바람이 오두막집 둘레를 감싸고 돌며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모닥불 앞에서 책상 자리를 하고 앉아 계셨다. 일렁이는 불꽃에 비친 할아버지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늙어 보였다. 광대뼈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은 쩍쩍 갈라진 틈새를 가진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였다. 이제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불을 바라보고 있는 두 눈뿐이었다. 그 눈은 불꽃처럼 시커멓게 타오르지 않고 불길이 사그라든 타담한 장작처럼 보였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모닥불이 문틈새로 들어오는 안개를 도로 밀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젯밤 그 자세 그대로 불 옆에 앉아 계셨다. 할아버지가 밤새 불을 지켰으리란 건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밤새 꼼짝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다. 윌로존이 몸을 뒤척였다. 할아버지와 내가 옆으로 다가가자 윌로존이 눈을 떴다. 윌로존은 한쪽 손을 들어 문 쪽으로 가리켰다. 나를 밖에 데려다 주게. 밖은 춥다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윌로존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알고 있네. 할아버지는 윌로존을 안아 올리느라고 한참 낑낑대며 힘을 쓰셔야 했다. 윌로존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할아버지를 도왔다. 할아버지가 윌로존을 문 밖으로 안고 가시자 나는 침대에 마른 풀더미를 끌고 뒤따랐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을 데리고 움푹 패인 둔덕 위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마른 풀더미를 놓고 그 위에다 윌로존을 뉘었다. 나는 윌로존의 몸을 모포로 감싸고 발에는 목화신을 신겼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슴 가죽을 접어서 윌로존의 머리를 받쳐주셨다. 우리 등 뒤에서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하자 주위의 안개들이 산끈을 찾아서 천천히 흩어져 갔다. 윌로존은 험한 산들과 깊은 골짜기 저 너머 아득히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하늘 끝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인디언 연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오두막집으로 가서 윌로존의 긴 칼을 가져오셨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윌로존의 손에 쥐어주셨다. 윌로존이 칼을 들어 올려 굽고 뒤틀린 늙은 소나무 하나를 가리켰다. 내가 죽으면 저기 있는 소나무 옆에 묻어주게. 저 소나무는 많은 씨앗을 퍼뜨려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감싸주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걸세. 내 몸이면 2년치 걸음 정도는 될 거야. 알겠네. 그리고 보니비에게 전해주게. 다음번엔 틀림없이 더 나을 거라고. 윌로존의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러겠네. 할아버지는 윌로존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반대쪽에 앉아서 윌로존의 다른 손을 잡았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네. 우리도 곧 가겠네. 나는 윌로존에게 틀림없이 독감에 걸린 것이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도처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가 돌봐드리면 틀림없이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을 내려가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다. 조금만 애쓰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윌로존은 웃으며 내 손을 꼭 쥐었다. 작은 나무야, 너는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단다. 이제 그만 가고 싶어. 언제나 내가 오길 기다리마. 나는 울었다. 나는 윌로존에게 조금만 더 머물러 줄 수는 없는가?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면 나서 가면 되지 않는가? 올겨울에는 히코리 열매가 많이 열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슴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로조는 빙긋이 웃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윌로조는 할아버지와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산 너머 아득한 서쪽만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는 정령들에게 자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의 노래였다. 낮게 시작된 그 노랫소리는 점차 높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기운 없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좀 지나자 그 노랫소리는 바람소리인지 윌로존의 목소리인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았다. 몸 근육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는 데 따라 그의 눈빛도 희미해져 갔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의 영혼이 눈 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고 나자 한 줄기 세찬 바람이 우리를 지나쳐 가더니 늙은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다. 할아버지는 그 바람이 윌로존이라고 하셨다. 그는 그만큼 강한 영혼을 갖고 계셨다. 우리는 그 바람이 산등성이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들을 휩쓸고 난 뒤 산 허리를 달려내려가 까마귀 떼를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까마귀들은 까악까악 울면서 윌로존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다. 할아버지와 나는 윌로존이 산등성이와 산봉우리들 저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바람 속에서 그를 느끼고 나무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각자 긴 칼로 늙은 소나무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을 팠다. 우리는 최대한 깊게 팠다. 할아버지가 윌로존의 몸에 모포 한 장을 더 감고 난 다음 우리는 그의 몸을 무덤 속에 내려놓았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의 모자를 무덤에 함께 넣었으며 잡고 있던 긴 칼을 다시 고쳐 쥐어 주었다. 이제 윌로존의 손에는 긴 칼이 꽉 쥐어 있었다. 우리는 무겁고 큰 돌들을 잔뜩 쌓았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이 원한 대로 소나무에 거름이 되려면 너구리가 파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해가 서쪽으로 가라앉을 무렵에야 우리는 산을 내려왔다.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윌로존의 사슴가죽 셔츠를 집어오신 것만을 빼고 할아버지는 오두막 안을 윌로존이 살던 그대로 놔두었다. 골짜기로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지나 있었다. 아득히 멀리서 문상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윌로존을 위해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등잔에 불을 붙였다. 할아버지는 윌로존의 셔츠를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셨다. 그 후로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제 그곳에 가도 우리를 기다리는 윌로존이 없었으니까.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가 함께 산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아마 우리 모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다로 또 따라오셨다. 우리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충실히 살았다. 우리는 가을이면 가장 새빨간 단풍잎을 찾아냈고 또 봄이면 가장 푸른 제비꽃을 가리키며 서로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느낌을 함께 맛보고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목가신을 약간 끌듯이 하며 걸으셨다. 나는 되도록 많은 위스키병을 내 자루 속에 넣고 짊어지려 했으며 힘든 일도 더 많이 떠맡으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도끼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다. 활 모양을 그리듯 해서 내려치니 통나무를 쉽고 빠르게 쪼갤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옥수수를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땄다. 할아버지가 따기 쉬운 것은 일부러 남겨두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늑다리 링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그 마지막 가을에 노새인 샘이 죽었다. 내가 굳이 새 노새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봄까지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셋이서 산꼭대기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두 분이 산에 오르는 속도는 예전에 비해 느려졌지만 두 분은 산꼭대기에 앉아서 주위의 산줄기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셨다. 할아버지가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신 것은 이렇게 산길을 오르던 도중이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셨다. 할머니와 내가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산길을 내려왔다. 할아버지는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하셨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뉘어드렸다. 파인빌리가 찾아왔다. 그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어 하셨다. 파인빌리는 등잔 불빛 속에서 긴 목을 바이올린 위로 기울이고 제 손으로 자른 더부룩한 머리를 늘어뜨린 채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의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바이올린과 멜빵 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만 그치게 파인빌리, 자네가 음악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싶어. 할아버지가 꾸짖으시자 파인빌리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우는 게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그는 바이올린을 내던지고 할아버지 침대 발치에 쓰러졌다. 그는 머리를 침대포에 들이받고는 등을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파인빌리는 무슨 일이든 절제가 잘 되지 않는 남자였다. 할아버지가 간신히 머리를 들어올려 야단을 치셨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척 약했다. 바보같이 이불이 붉은 독수리표 잎담배로 범벅이 되잖아. 사실 그랬다. 나도 울었지만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몸의 마음이 졸기 시작하고 영혼의 마음이 그것을 대신했다. 할아버지는 윌로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머리를 껴안은 채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몸의 마음이 다시 깨어났다. 할아버지가 모자를 집어달라고 하셨다. 내가 건네드리자 할아버지는 그것을 머리에 쓰셨다. 내가 손을 잡으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가만히 웃음이 번졌다. 이번 삶도 나쁘지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야. 또 만나자. 그러자 윌로존이 그로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누워 할아버지의 몸을 꼭 부둥켜 안았다. 파인빌리는 침대 발치에서 고함을 지르며 울었다. 나는 오두막집을 뛰쳐나왔다. 개들이 짖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좁은 골짜기 길을 내려와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언제나 앞장서서 걷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사거리 상점으로 간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젠킨슨 씨에게 알렸다. 너무 늙어서 잘 걷지 못하는 젠킨슨 씨는 대신 자기 아들을 나와 함께 가도록 해주었다. 그분의 아들은 이미 어른이었는데 마치 내가 아기라도 되는 듯 내 손을 꼭 붙잡고 데려갔다. 내가 눈물 때문에 길도 보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의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젠킨스 씨의 아들과 파인빌리가 관을 만들었다. 나도 도우려 했다. 남이 나를 도와줄 때는 내가 앞장서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거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파인빌리 역시 울음을 멈추지 못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자기 엄지손가락을 쇠망치로 치고 말았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산 위로 모셔갔다. 할머니가 앞장섰고 파인빌리와 젠킨스 씨의 아들이 관을 메고 뒤를 따랐다. 그 뒤를 또 나와 개들이 따라갔다. 파인빌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할머니의 기분을 어지럽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나까지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개들도 낑낑거렸다. 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어디로 모셔가는지 알고 있었다. 산길 높은 곳에 있는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 할아버지가 아침의 탄생을 지켜보며 그때마다 항상 생전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치지도 않고 산이 깨어나고 있어 라고 말하시던 그곳.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아마 각각의 탄생은 그때마다 달랐을 것이며 할아버지는 그걸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않았던 그곳을 나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할아버지의 관을 무덤 속에 내려놓을 때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산 꼭대기에서는 특히나 그랬다. 바람은 할머니의 길게 따은 머리를 들어올려 펄럭이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를 묻고 나자 파인블리와 젠킨스 씨의 아들은 산을 내려갔다. 나와 개들은 잠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우리는 산을 반 정도 내려온 뒤 나무 밑에 앉아 할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할머니는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야 산길을 내려오셨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까지 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 혼자서 중류기를 다뤄봤자 그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할머니는 와인씨가 남겨준 샘본책을 전부 꺼내와 내게 부지런히 익힐 것을 독려하셨다. 나는 혼자서 개척촌으로 가 책들을 빌려왔다. 이제 내가 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노라면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바라보며 듣고 계셨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잘 읽는다고 칭찬해 주셨다. 리핏이 죽었고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모두까지 뒤를 따랐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나는 칼길에서 골짜기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두막집 뒷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곳에다 흔들의자를 옮겨 놓으셨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할머니는 나를 보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저 멀리 산 꼭대기 쪽을 올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그 주황색과 초록과 빨강과 노랑 무늬의 드레스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슴 앞서편은 나에게 쓴 편지가 꽂혀 있었다. 작은 나무야, 나는 가야 한단다. 내가 나무들을 느끼듯이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우리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널 기다리고 있으마.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번보다 더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의 그 작은 몸을 안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뉘었다. 그리고 그날 낮 동안을 할머니 옆에서 보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도 나와 함께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산을 내려가서 파인빌리를 찾아봤다. 파인빌리는 나와 할머니와 함께 그날 밤을 꼬박 밝혔다. 그는 울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는 바람과 늑대별과 산등성이와 아침의 탄생과 죽음을 노래했다. 나와 파인빌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관을 만들어 할머니를 산 꼭대기까지 모셔가 할아버지 곁에 묻었다. 나는 두 분의 혼인지팡이를 가져가 두 분 무덤 사이에 돌무더기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 잘 세워두었다. 나는 두 분이 나를 위해 새겨놓은 자국들을 바라보았다. 지팡이의 끝부분에 있던 그 자국들은 두 분이 느낀 깊은 행복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와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는 그곳에서 남은 겨울을 보냈다. 봄이 오자 나는 하늘협곡으로 가 중류석과 지렁이관을 땅에 묻었다. 나는 아직 그것들을 쓰기에는 무리였으며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써서 질 나쁜 물건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 모아둔 위스키 판 돈을 가지고 아득히 저 멀리
서쪽 산들 너머에 있는 인디언 연방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도 나와 함께 갔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오두막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가는 도중에 농장에 나오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개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할 때는 당장 그곳을 떠났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개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아칸소주의 오자크에서 리틀레드는 빙판을 잘못 밟아 시냇물에 빠져 죽었다. 산에서 살아온 개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었다. 나와 블루보이는 인디언 연방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했다. 실제로 인디언 연방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지만 우리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갔다. 이제는 평지의 목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블루보이가 내 말 옆으로 왔다. 그 개는 그대로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블루보이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다. 나는 블루보이를 끌어올려 안장 위에 놓았다. 우리는 시메런의 붉은 저녁해를 등지고 동쪽으로 돌아섰다. 나와 블루보이는 산을 찾아 달렸다. 나는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차피 그 말은 15달러를 주고 산 내 말이었으니 상관없는 일이었다. 동트기 전 우리는 겨우 산 하나를 찾아냈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렸지만 그래도 블루보이는 그걸 보자 반갑다는 듯 낑낑거렸다. 블루보이를 메고 산 꼭대기로 오르니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다. 블루보이는 엎드린 채 내가 무덤 파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미 머리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 무덤인 줄 안다는 듯 한쪽 귀를 세운 채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땅바닥에 앉아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블루보이가 몇 번 내 손을 얕았다. 갑자기 그의 머리가 내 팔 위로 기울어졌다. 블루보이는 무척이나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귀를 깊이 묶고 나서 들짐승들에게 파먹히지 않도록 돌을 잔뜩 쌓았다. 블루보이는 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쯤 벌써 고향산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블루보이라면 문제없이 할아버지 뒤를 따라잡을 것이다.